미국에서 한국식 농법이 브랜드처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미국 농업계에서 KNF라고 불리는 방식이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식 자연 농법, 토양에 이미 존재하는 미생물과 자연에서 나온 부산물만을 이용해 작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보면 새로운 기술처럼 보이지만 이 방식의 핵심은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인공적인 자극을 줄이며 토양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남겨둡니다. 속도를 늦춘다기보다 아예 다른 기준을 선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처음부터 널리 퍼지기보다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회자됩니다. 미국에서 KNF를 사용하는 농부들이 늘어나면서 이 방식은 하나의 이미지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농산물,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택,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다는 인상. 소비자들에게 KNF는 농법이 아니라 기준처럼 다가옵니다. 농업 전문 매체들도 이 흐름을 따라 설명을 덧붙입니다. 무엇을 쓰지 않는지, 토양을 어떻게 다루는지, 자연의 순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지만 설명이 늘어날수록 이 방식이 가진 본질은 오히려 더 단순해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말 생산성이나 결과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다른 감각 때문일까요? 아직 이 이야기는 특정한 인물이나 성공 사례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 방식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다시 이야기되기 시작했는지를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이 방식이 미국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데에는 한 사람의 경험이 크게 작용합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부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입니다. 크리스 트럼프. 미국에서 마카다미아 농장을 운영하던 그는 유기농 방식을 고수하며 수백 에이커에 이르는 농장을 가족과 함께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충분히 성공한 농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농장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 갑자기 몰려든 해충,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들. 수확량은 급격히 줄었고 남은 작물마저 상품성을 잃습니다. 문제는 선택지였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대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구해온 약재들은 너무 비쌌고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빚은 늘어나고 농장은 점점 버틸 수 없는 상태로 향합니다. 결국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농기구를 팔며 끝까지 버텨보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켜온 유기농 나무들마저 베어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유기농을 포기하는 선택은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크리스는 하와이에서 열린 한국식 자연 농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미나가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의 농사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결과보다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왜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가는 순간에 전혀 다른 나라의 농법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마지막 선택이었을까요? 세미나가 끝난 뒤에도 크리스의 머릿속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자연 농법은 그가 알고 있던 농사의 상식과 여러 지점에서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과 연결됩니다. 한국 농촌에서 오랫동안 자연 농업을 해온 이장, 전문가라기보다 평생 같은 땅을 지켜온 사람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교과서적인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건네진 말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막걸리를 구해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막걸리를 냄새가 심한 땅에 희석해 뿌려보라는 조언. 과학적 설명도 정확한 수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번 그대로 해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크리스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잃을 것이 많았던 그는 그 조언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막걸리를 희석해 밭에 뿌리자 처음에는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졌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독하던 악취가 사라지고 토양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후 그는 막걸리와 식초를 섞어 숙성시킨 유기산을 밭에 두어 빗물과 함께 스며들게 하는 방법, 여름 햇볕 아래에서 혼증 효과를 만들어 해충을 줄이는 방식도 차례로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막걸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미생물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미생물이 미국의 흙에서 분해자 역할을 해내는 장면을 보며 크리스는 처음으로 땅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재료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이 방식의 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토양의 변화를 직접 겪은 뒤 크리스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 방식이 우연이나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지 아니면 오랜 시간 축적된 흐름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농법이 시작된 곳으로 향합니다. 한국. 그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한국식 자연 농법을 체계화한 인물, 조항규 자연농업연구원장이었습니다. 미국 농업 매체들이 KNF의 아버지라 부르는 인물. 하지만 그를 처음 마주한 인상은 혁신가라기보다 땅에 익숙한 농부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조 원장의 농업은 새로운 기술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부친의 농사 방식, 집안에서 이어지던 발효와 순환, 버려지는 것이 없던 생활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김치 국물이 남으면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던 방식, 당시에는 설명할 언어조차 없던 선택들이었습니다. 산업화가 농업의 기준을 바꾸던 시기에도,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던 시기에도 조 원장은 흙의 상태를 먼저 보는 방식을 고집합니다. 농약을 치지 않아도 토양이 살아있다면 작물은 스스로 버틸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말보다 반복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방식은 소수의 실험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같은 방식을 선택한 농부들이 늘어났고 지금은 수많은 가정이 이 흐름 안에서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줄고 수확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경험담도 조용히 축적됩니다. 크리스가 이곳에서 느낀 건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대하는 태도, 자연을 대하는 거리감, 그리고 결과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는 그동안 기계처럼 농사를 지어왔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방식이 힘을 갖는 이유는 효율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 때문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함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크리스의 농장은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들던 나무들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토양은 천천히 힘을 되찾아갑니다. 눈에 띄는 기적이라기보다 되돌아가고 있다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이 변화는 한 농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고 같은 질문을 품은 농부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넘어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 방식은 국경보다
고민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제 KNF는 특정 지역의 농법이라기보다 하나의 선택지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한국식이라는 말은 기술의 출처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뉴저지에서 재배되는 쌀, 그리고 그 쌀을 한국식으로 소개하는 방식도 같은 맥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방식이 모든 땅에 그대로 복제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의 흙, 각 지역의 미생물, 각자의 조건에 맞게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그래서 이 농법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 사례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수확했는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됐는지도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기준으로 농사를 짓기로 했는지, 그 선택이 시간을 지나며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바라봅니다. 결국 이 방식이 남기는 건 방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사람은 자연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함께 버티는 선택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 가장 오래 남았나요?